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런 궁금증 혹시 없으셨나요? 역사 속 과거 우리 조상님들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월급을 받았는지요? 지폐가 화폐의 기준이 된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쌀이 가장 주된 화폐였습니다. 그렇기에 역사 속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은 방법은 우리 역사의 토지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월급을 받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과거 공무원들에게 주던 월급을 녹봉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로 쌀, 보리, 명주, 배, 비단 등을 지급하였죠. 국가의 녹을 먹는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런데 과거 역사 속 공무원들은 녹봉 외에 추가적으로 더 지급받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조권이죠. 수조권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거에는 농업이 경제의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소득세라 함은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세금 납부 방식이었습니다. 세금은 당연하게도 국가에 바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한 명의 관리에게 특정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부여한다면 그 토지의 주인은 세금을 국가가 아니라 그 토지의 수조권을 부여받은 관리에게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수조권은 다른 개념인 겁니다. 소유권은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 수조권은 세금을 받는 사람이죠. 수조권자를 전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체를 전객이라 하여 세금을 주고받는 관계를 전주전객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자와 수조권자가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도 나고 그 세금을 받는 사람도 나라면 소유권자와 수조권자가 같은 사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적 신분과 정치적 관등이 높을수록 소유권자와 수조권자가 일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겠죠. 그래서 고위직 귀족일수록 면세 혜택을 받는 귀족이 많아지며 이는 각 국가들의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삼국시대 중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관리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준 방식에 대해선 정확하게 그 기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만 신라의 경우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데 고구려와 백제도 신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라에서 전통적으로 관리들에게 지급해주던 수조권의 토지를 노급이라고 불렀습니다. 노급은 관리들에게 국가의 복역한 대가로 지급하는 말 그대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급여였죠. 그리고 노급 외에도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해 개념처럼 주는 수조권의 토지가 있었는데 이를 시급이라고 부릅니다. 신라의 귀족들에게 노급과 시급은 경제적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노급과 시급의 경우 수조권 외에 또 다른 권리가 있었으니 바로 노동력 징발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관리가 부산 서면에 대한 노급을 하사받는다고 하면 그 관리는 서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면에 사는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었죠. 정말 엄청난 특권이죠. 신라의 국왕들 가운데 전제 군주제를 꿈꾸며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귀족들과 경쟁하던 국왕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국왕들이 항상 타깃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노급이라는 귀족들의 경제적 특권이었죠. 대표적으로 신라 전제군주제를 완성시켰다고 평가받는 신라 31대왕 신문왕이라고 있습니다. 687년 신문왕은 관료전이라는 토지를 관리들에게 지급해주기로 합니다. 관료전은 노급과 달리 수조권만 있을 뿐 노동력 징발권은 없는 토지였죠. 2년 후였던 689년 신문왕은 노급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즉 이제 신라의 관리들에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조권만 있을 뿐 노동력 징발권은 없어지게 된 거였고 이는 귀족들의 경제적 권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죠. 하지만 신라 35대 왕이었던 경덕왕 때 757년 이런 기사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덕왕 16년 3월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의 월급 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노급을 주었다. 귀족들의 반발로 노급이 다시 부활하였던 거죠. 노급이 정확히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정확히 언제 사라졌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고려 초기까지는 이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새로운 개념의 수조권 토지 제도가 시행되거든요. 고려시대 수조권의 토지를 전시과라고 부릅니다. 전시과는 오로지 수조권만 있는 토지로 노급처럼 노동력 징발권은 없답니다. 즉 고려시대에 전시과가 시행되면서 노동력 징발권의 권리가 있는 노급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고려시대 전시과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왕은 5대왕 경종이었습니다. 전시과는 과, 즉 단계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해주는 제도로 전지는 토지, 시지는 임야를 가리킵니다. 등급의 구분 기준은 관직의 높낮이가 아닌 인품의 등급이었습니다. 사람의 인품을 객관적으로 등급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임에도 현직 관료는 물론 전직 관료에게도 지급했죠.
공정한 원칙에 따라 토지를 배분한다는 목적보다는 챙겨준다는 느낌이 다분하죠. 경종 때 시행된 최초의 전시과를 시정전시과라고 부르는데, 시정전시과는 경종이 자신의 아버지 광종의 무자비했던 호족 숙청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시정전시과가 7대왕 목종 때 개정됩니다. 바로 천추태후의 아들이죠. 전시과는 인품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는 기준이 모호했고, 목종은 인품에 따른 등급 구분을 철폐한 뒤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18과로 등급화하여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전현직 관료에게 모두 지급하는 원칙은 그대로 이어졌죠. 목종 때 개정된 전시과를 개정전시과라고 부릅니다. 목종은 지방의 향리에게도 외역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시과는 11대왕 문종 때 완성되었습니다. 문종은 고려 역사상 가장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왕으로 유명한데요. 문종 때 완성한 전시과를 경정전시과라고 부릅니다. 전현직 관료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 정부에 점점 부담으로 쌓이자 1076년 전직 관료에게 지급하던 관례를 폐지하고 오로지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였죠. 이렇게 정립된 전시과 체제는 하지만 12세기 무신정변으로 인해 무신정권이 들어서자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토지를 헤쳐먹었거든요. 수십 년간의 대몽 항쟁기를 겪으며 가뜩이나 토지가 많이 황폐화되었고요. 13세기 무신정권이 붕괴된 이후 고려의 귀족들이 권문세족이란 이름으로 부활하여도 여전히 그들은 대농장이라 하여 토지를 겸병하면서 고려의 토지는 체계 없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려 말 이성계가 신진사대부들과 힘을 합해 이인임, 최영 등의 권문세족들을 모두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들의 부패한 탐욕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고려의 토지제도를 다시 정비하기로 합니다만 그 방향성을 두고 신진사대부가 갈립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즉위한 그 해 조준이 토지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개혁의 강도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조준이 주장하는 토지 개혁의 내용은 권문세족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겸병해왔던 대농장을 해체하기 위해 고려 전 국토의 토지를 국유화해 사전을 혁파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토지의 수조권을 지배층에게 재분배하자는 것이었죠. 조준의 토지개혁 상소에 정도전, 남은, 윤소종 등이 지지하였죠. 이들을 급진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진사대부 내 조준의 토지개혁안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신진사대부들의 대스승 목은 이색이 있었는데요. 이색은 권문세족으로 인한 토지 폐단의 문제와 이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토지를 국유화하여 사전을 혁파한다는 내용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을 혁파하면 권문세족의 불법 토지만 국유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배층들의 합법적인 개인 소유 토지까지 전부 국가에 귀속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조준, 정도전, 남은, 윤소종 등에게는 지배층의 토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기반으로 기득권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권문세족 같은 부패한 귀족이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권문세족이 망가뜨린 국가의 토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소유 토지든 합법 소유 토지든 우선은 전부 국가에 귀속시켜버리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죠. 당연히 개인 소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배층들은 이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온건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이색, 우현보, 이숭인, 권근 등은 차라리 일정 면적 단위의 토지에 단 한 명의 소유주만 인정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개혁 강경론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성계의 중재로 그나마 절충되어 시행된 법이 1391년의 과전법이었습니다. 과전법의 핵심 내용은 예전 전시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단 전시과로 돌아가기 위해선 어쨌든 토지를 전부 국유화할 필요가 있었죠. 전시과와 과전법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전지와 시지를 모두 지급하던 전시과와는 달리 과전법은 전지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죠. 그리고 토지를 국유화하긴 하였으나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에 온건 신진사대부가 반대하여 과전법은 경기도에 한해서만 시행하기로 했죠. 더불어 과전법은 현직 관료는 물론 전직 관료에게도 지급하였습니다. 고려 말 시행된 과전법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조선 초기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는 원칙으로 계속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전현직 관리들에게 모두 수조권을 주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수조권의 토지를 지급해주기 곤란할 정도로 토지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조선의 7대왕 세조 때 과전법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데요. 조선시대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던 방식은 과전법으로 고려 말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 치세 때 권력을 잡은 이성계와 급진신진사대부가 시행했던 토지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였던 전시과는 무신정권과 권문세족을 거치며 이미 망가져버린 상태였고 새로운 토지개혁이 필요했거든요. 과전법의 핵심 내용은 예전 전시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시과와 과전법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 전지와 시지를 모두 지급하던 전시과와 달리 과전법은 전지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죠. 그리고 토지를 국유화하긴 하였으나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에 대해선 온건 신진사대부가 반대하여 과전법을 경기도에 한해서만 시행하기로 했죠. 더불어 과전법은 현직 관료는 물론 전직 관료에게도 지급하였습니다. 고려 말 시행된 과전법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조선 초기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는 원칙으로 계속 적용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과전법에 의거한 토지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땅에 대한 세금을 국가 대신 받을 수 있는 수조권을 말하는 겁니다. 과전법에 의거하여 과전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받던 관리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관리의 가족 생계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유가족들에게 지급해주는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토지도 하사해 주었습니다. 공무원 복지 정책이 상당히 훌륭했던 거죠. 하지만 과전법은 조선 전기에 내내 시행되면서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하고 경기도에 한해서만 시행됐고 또 수신전과 휴량전까지 같이 지급이 되다 보니 금세 토지 부족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또 조선 전기에는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공신으로 책봉된 신하들까지 많아지니 더 이상의 수조권 지급 문제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또 세금을 받는 입장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다 보니 수조권자인 관리들 중엔 과도한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꽤나 컸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의 7대 왕이었던 세조가 토지 개혁을 통해 새로운 토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이 직전법이었죠. 직전법은 1466년 세조 12년에 세조가 과전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시행한 토지제도였습니다. 기존 전현직 관리에게 모두 수조권을 지급해주던 과전법과 달리 직전법은 전직 관리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오직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해주기로 합니다. 더불어 관료들의 사망 시 그 유가족들에게 지급한다는 수신전과 휴량전도 폐지해버렸죠. 직전법은 세조가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를 목표로 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세조는 정변을 통해 왕이 되었으며 재위 후반기에는 과거 자신의 정변을 도왔던 훈구파들이 대거 권력의 고인물이 되자 세조는 이들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자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실시했던 거죠. 현직 관리에게 지급되는 수조권의 범위도 줄었습니다. 기존 과전법에는 정일품이 토지 면적 150개월에 해당하는 수조권의 면적을 받았으나 직전법으로는 정일품이 토지 면적 110개월에 해당하는 수조권의 면적을 받았죠. 이렇게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직전법 시행 이후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전법 대신 직전법의 시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조권의 범위가 줄어들자 관리들의 토지 지배욕이 훨씬 늘어난 겁니다. 과전법 시절 때까지만 해도 은퇴해도 수조권에서 받는 세금 덕에 여전히 지배층으로 군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은퇴하면 말짱 꽝이니 현역일 때 어떻게든 털어먹으려고 이전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농민들을 징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법을 어긴 과세는 사실상 수탈이었으며 1470년 조선의 9대 왕이었던 성종 1년차에 직전법 시행에 대한 보완책을 하나 더 실시합니다. 바로 관수관급제인데요. 수조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납세자가 세금을 국가가 아닌 수조권을 쥐고 있는 관리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조권자가 납세자에게 수탈에 가까운 과도한 징세를 해버리니 그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수조권자에게 바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관수관급제에 의거하여 납세자는 우선적으로 국가에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가 다시 수조권자에게 세금을 전달해주어 이 공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죠. 성종이 재위 초기에 수렴청정을 받았으니 성종 재위 1년차에 시행된 이 관수관급제는 성종 개인의 판단이었다기보다는 수렴청정을 맡았던 정의왕 후의 결정이었겠죠. 관수관급제의 시행으로 직전법의 한계점들이 상당수 보완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직전법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어도 시간이 지나면 관리의 수는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수조권을 지급해줄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현상이죠. 거기다가 수조권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즉 세금이 면세되는 토지의 수도 많아지니 국가 재정이 약해지게 되었죠. 결국 1556년 13대 왕인 명종 재위 11년 차에 직전법을 폐지하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폐지였습니다. 노급, 관료전, 전시과, 과전법처럼 폐지 후 새로운 토지 개혁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 없이 그냥 없애기로 합니다. 즉 수조권의 개념을 없애기로 한 거죠. 1556년 직전법 폐지 이후 관리들, 즉 조선시대의 공무원들은 이제 수조권 없이 오로지 녹봉만 받으며 녹봉의 전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조권 폐지는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조권은 훈구파들의 경제적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조선 개국에서부터 조선 중기 이르기까지 여러 공신들이 책봉되었고 그 공신의 후손들이 고위직으로 성장하면서 기득권을 형성했던 훈구파들은 수조권의 토지를
지지를 받으며 지배층으로서 권력을 영위했는데 이 수조권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훈구파의 경제적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훈구파와 정치적으로 경쟁하던 살인파는 무려 4차례에 걸친 사활을 겪고 나서도 계속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엔 물론 살인파들 중에서도 수조권을 받는 관리들도 있지만 그들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기반은 각 지방에서 서원, 향약 등을 통해 향촌 사회에 퍼뜨리고 있던 영향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살인파들이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정치적 화를 당하더라도 낙향하여 지배층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죠. 이와 달리 수조권이 경제적 기반의 전부였던 훈구파는 연산군 때의 갑자사화나 명종 때의 을사사와 같이 훈구파도 살인파랑 같이 제거되었던 정치적 화를 당해 삭탈관직당하고 수조권을 빼앗기면 지배층으로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었죠. 명종 때 아예 수조권 개념이 사라지면서 훈구파들에겐 경제적 기반이 사라졌고 이는 훈구파의 소멸과 훈구파의 살인화 현상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종 말년에서부터 선조 초기에는 훈구파가 다 사라지고 전부 살인파만 남게 되었으며 살인파 내에선 훈구파 출신의 살인파와 영남 지방의 정통 살인파로 갈리게 되었고 이는 붕당 형성의 원인을 제공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도 했죠. 직전법 폐지 이후 조선시대 공무원들은 녹봉만 받게 되었는데 녹봉은 연 4회 계절별로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녹봉의 액수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당연하게도 품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조선시대 헌법인 경국대전엔 각 품계별로 지급되는 녹봉의 양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고 품계인 정1품의 경우 봄에 중미 4석, 현미 12석, 전미 1석, 노량콩 12석, 명주 2필, 정포 4필, 저화 10장을 지급하고 여름에는 중미 3석, 조미 12석, 찬밀 5석, 명주 1필, 정포 4필을 지급하고 가을에는 중미 4석, 조미 12석, 전미 1석, 찬밀 5석, 명주 1필, 정포 4필을 지급하고 겨울에는 중미 3석, 조미 12석, 노량콩 11석, 명주 2필, 정포 3필을 지급하였습니다. 최하위 품계인 종 9품의 경우 봄에 조미 2석, 전미 1석, 노량콩 1석, 정포 1필, 저화 1장을 지급하고 여름에는 조미 2석을 지급하고 가을에는 조미 2석, 찬밀 1석, 정포 1필을 지급하고 겨울에는 조미 2석, 노량콩 1석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신대기근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녹봉의 양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봉의 양이 점점 주니 이에 대한 관리들의 어려움이 생기자 조선의 19대 왕인 숙종은 연 4회 원칙에서 매월 지급 방식으로 바꾸어 마침내 월급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 한국사에서 가장 대대적인 근대화 개혁이었던 갑오개혁 때 쌀, 곡식, 옷감을 지급하던 녹봉제 대신에 오늘날처럼 화폐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거랍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